처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훑어보고 거기서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많이 착각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은 그런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균열, 침하, 파손 등 누수 등이 발생한 것, 이걸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나눠서 보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상 잘못이어야 돼요. 건설회사의 시공상 잘못이 원인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시공상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 또는 기능 또는 미관상의 문제가 생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균열, 침하, 파손, 등 누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했을 때 그걸 하자라고 하고 있고, 이 대법원 판결이 이제 유명한 판결이고요. 이게 이제 하자의 개념을 정확히 설치한 판례인데, 이게 이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사용과 지정 부여 가치가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사족이에요. 이렇게 공사상 잘못이고 안전, 기능,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균열, 침하, 파손 등 누수 등이 현상이 발생해서 하자가 되면 사용 가치에 문제가 있든 교환 가치가 하락하던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사족처럼 붙은 거에 불과하고, 그리고 요 세 가지 요걸 갖춰야 하자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이게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때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누가 먼저 판단하냐면 기술자들이 먼저 판단하죠. 하자 판정을 하는 그 감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하자를 규명할 때 이 기준대로 판단하는데, 첫 번째가 설계도대로 시공되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의 설계도는 넓은 의미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설계도뿐만 아니라 공사 시방서라든가 표준 시방서, 이 시방서에 첨부된 여러 가지 부속 도서 이런 것까지는 다 포함해서 설계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대로 시공이 됐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설계도면도 많죠. 뭐 인면도, 평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도면은 다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도면의 세부 지시사항을 표현한 공사 시방서, 표준 시방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더라도 도면이 잘못됐을 수 있죠. 그래서 또 뭘 봐야 되냐면 건축 법규나 건축 기준에 관한 지침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법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관을 몇 미리 이상으로만 해야 된다든가, 또 강풍에는 어느 정도 견디는 어떤 재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법규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설계도에는 그 기준과 달리 그거보다 낮게 도면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도면대로 시공을 했더라도 그런 법규 위반으로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 많이 발생하냐? 건축사들이 맨날 설계도 그리는 게 업이잖아요. 자기들 벌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복붙을 그렇게 많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옛날에 저 아파트 지었던 설계도면은 이 아파트에 그대로 복사하고
이름 바꾸고 동수를 줄이고 층수를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규는 계속 변화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강화돼요. 그러면 그 법규에 맞게 예전 도면에 잘못 반영돼 있는, 그러니까 예전 법규에 맞게 반영돼 있던 것들을 그 시점에 새로운 법규에 맞게 이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 90%는 다 반영을 하는데 한 10%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법규는 이미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법규대로 지은 설계도의 그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건축 법규에 맞고 설계도 대로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 하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시공을 했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시공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은 거죠.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비 올 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그게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또 타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 공기에 쫓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날씨가 안 좋은데도 하고 충분히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 품질을 준수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시공을 하게 되면 법규와 도면대로 시공했더라도 거기서는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공 품질을 관리하지 않고 부실 시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그런 안전, 기능, 미관상의 어떤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공 불량에 의한 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핵심적 요건을 갖춰서 이건 시공사의 잘못인 하자라고 다 규명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자 보수 청구의 절차인데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누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잘 아시죠?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 주체, 보통 크게 이 세 주체가 하게 되고, 집합건물 쪽에 가면 이제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을 하는 관리단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들도 분양 전환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이것과 구분해야 되는 게, 하자보수는 되고 돈으로 달라, 이건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여기에서 입주자밖에 없다. 입주자. 여기 집합건물에 가면은 입주자라고 안 하고 이제 부분 소유자라고 하죠. 부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은 우리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보수만 해주면 돼, 보수나 잘해줘 하는 보수 청구권자는 이렇게 5명이다. 그리고 하자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게 그 담보책임 기간인데, 담보책임 기간은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각각 구분되어 있는지는 뒤에 가서 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담보 책임을 지는 하자에 대해서는 기사적으로부터 2년 안에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가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보수 청구를 해도 보수 의무가 없죠. 그래서 요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자보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한이 없다. 구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또 서면으로 해도 되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해도 되고,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어떻게 해도 다 괜찮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청구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거고,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그러는데도 하자를 보수를 안 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달라. 또는 하자를 보수해주긴 해줬는데 완벽하게 안 돼서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청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자가 아주 경미한데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 판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청구해서는 안 되고 그냥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자 보수 청구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걸 왜 따져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 방법을 잘 지키면서 제대로 된 청구를 해야만 이 기간 준수의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담보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청구권자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따지게 되는 겁니다. 세대 내부의 하자는 입주자나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입주자는 관리 주체에게 대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좀 보수 청구를 해주세요 라고 대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입주자 대표인 또는 임차인 대표인이 그리고 관리 주체, 관리단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님, 아까 2년, 3년, 5년, 10년의 기간 동안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언제부터 따지느냐? 전유 부분은 각 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날, 입주한 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세대별로 다 기사님이 달라요. 누구는 뭐 입주 개시일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입주 기간을 2달 줬는데 2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시일이 인도한 때, 입주한 때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이 다 다르다라는 거고 공용 부분은 이제 사용검사일, 사용 승인일인데 이게 이제 꼭 알아주셔야 될 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등기를 받으려면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아야 그거에 기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전 등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공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야, 다 이사말자 맞춰놨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일단 들어와 살게 해주자 했을 때 이제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걸 해주는데 이 담보 책임의 기사는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임시사용 승인으로 입주한 단지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이미 기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잘 파악하시고 이거 근데 항상 일단 소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임시사용 승인으로 입주했는지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는지부터 헷갈려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담보 책임 기간은 크게는 이렇다 하는데 뒤에 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 기간이 2년인 거는 마감 공사입니다. 마감 공사. 주로 이제 전유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도배, 타일 뭐 이런 공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빌트인이라고 가전제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2년이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제일 많습니다. 공정에서는 난방, 배관, 뭐 건조,
가스설비 공사 등등해서 3년차가 제일 많고, 사실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2년차 하자는 사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대부분의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대에서 CS팀이랑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세대 전유 부분을 하다가 많은지 적은지 또는 CS팀이 얘기해서 하다 처리가 착착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비번이 자꾸 발생하고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관리 주체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입주한 때로부터 6개월은 최소한 지나야 너가 구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출마자가 잘 없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 전부터 갈등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거나 이러면 입대의 구성이 막 1년이 지난 다음에 막 구성이 하고 이러거든요. 입대가 구성이 돼야 2년차 하자 만료 전에 이 하자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를 하거나 권리 소멸하기 전에 무전 조치를 해놓는데, 입대가 막 구성돼가지고 업무 파악하기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이 하자에 대한 거를 잘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2년차 하자는 뭘 하기는 해야 된다던데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